안녕하십니까.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댓글 리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 베르베린이란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걸 클릭하고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새로 달린 댓글이 좀 있는데,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부분이 한약재인데, 대부분이라는 게 이제 허브 제품을 얘기하겠죠. 베르베린도 어떻게 보면은 허브에서 추출된 성분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약을 간에 해롭다고 강조해 놓고는 다시 한약을 먹으라고 강의하는 것을 보니 어느 쪽이 맞는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한약재가 간에 해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답은 아니야. 틀린 말입니다. 해로운 걸 한의사가 줄 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드세요라고 주는 약을 갖다가 이걸 하루에 10번을 먹었다 이러면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알 먹으면 응급실을 쫓아가지고 막 위를 세척하기도 하죠. 비슷한 개념이 돼요. 허브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될 만한 양을 딱 정해놓고 그 용량을 제한해서 복용하게 되면은 허브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산화의 효과도 있고 또는 파이토케미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항생물질이다 보니까 얘가 들어오면 해독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호메시스 이론하고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메시스 이론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나쁘니까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해진 용량만큼을 잘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된 게 아니다 보니까 걱정되시면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의 확인을 꼭 받으시는 게 좋고, 지금 영양제로 나온 것들의 성분의 용량은 손 떨려서 못 먹을 정도 아니다.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교감 신경 기능을 위한 운동 6가지에 달린 댓글인데요. 검사하니까 평소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다고 나왔는데 교감 신경 활성화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검사 결과지 퍼블리시는 어쩔 수 없이 시소 형태로 퍼블리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거나 둘 다 떨어지게 퍼블리시 되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교감이 떨어지게 되면 부교감은 올라간 것처럼 퍼블리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이 떨어지면 교감은 올라간 것처럼 표시를 하는데, 자율신경의 기본적인 펑션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우리 몸을 구조적으로 잘 돌릴 수 있게끔 자연적인 시스템화 되어 있는 신경이 바로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는 한 제대로 돌아가는 기본적인 신경인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됐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나이를 드시면서 모든 장기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자율신경의 기능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나이 먹어서 죽는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자율신경의 기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 자체가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노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지, 검사상에서 교감이 떨어지니까 부교감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부교감 신경이 올라간 건데 얘를 어떻게 낮춥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부교감은 항상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하게 계속 유지되면서 점점 떨어지는 게 기본이다. 근데 그 중에서 교감이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일을 하면은 교감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적응하기 위해서 교감을 올리는데, 이럴 때 상대적으로 부교감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하다가 피로가 더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교감 신경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는 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계속 얘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표기되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표기를 해요. 실제 부교감이 올라간 게 아니라 교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던 교감이 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된 포커스는 교감만 보시면 돼요. 부교감 볼 거 없이 교감이 올라가 있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급성 스트레스 상태냐 아니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냐, 요거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환자들을 어프로치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저항하기 위한 몸 상태를 또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태를 교감신경으로 조절을 하면서 우리 몸이 견디고 적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감이 떨어진 사람조차 또는 교감이 올라간 사람들조차 자율신경의 리셋 개념으로 통상신경절 차단술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교감이 올라간 사람한테만 그게 해당이 되는가, 또는 부교감은 떨어진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 세 번째 파트에다 댓글 다셨는데, 수소호기 검사 결과 수소가스 발생이 최저가 2ppm이고요 최고가 35ppm이 나왔대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락틀로즈를 로딩한 상태에서의 올라가는 가스의 양이 20이 넘어가면은 일단 양성 판정을 내리는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죠. 근데 이 정도의 변동을 가지고서 만약에 접근한다면 저라면은 요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분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실제로 지금 시보가 확실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환자가 되게 불편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재균할지 말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인데 증상이 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을 시켰거든요. 금식을 하고 나서 검사 받으러 왔을 때 그 수소호기 검사상의 결과가 그렇게 높았던 게 금방 잘 떨어지더라고요. 재균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그 수소호기 검사 가스 결과 가지고서만 어떤 치료법을 어프로치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올린 성상신경절 차단술 파트에 올리셨는데 대전에 계시고 자율신경 실족증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올려줄 수 있는 운동 올렸는데 그거에다가 붕어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에서 먼저 열심히 하시고 실제 이 치료는 기능의학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류의학적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메인으로 하시는 그 과가 마취통증의학과예요. 그러니까 마취과라고 알고 있는 그 과 선생님들이 전공이 이런 블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차단술을 받길 원하시면은 근처에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병원을 좀 찾아서 혹시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런 데서 받으셔도 똑같아요. 저한테 오는 거나 아니면 거기서 받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면서 자주 받기가 힘드니까 받으시면서 집에서 열심히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좀 길게 보고 가시면은 자율신경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임신하신 분들한테 비타민C에 대한 댓글이 두 가지가 달렸는데요. 어떤 분은 임신 5개월인데 지금 하루에 비타민C를 6에서 9g을 먹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근데 이거 너무 많은 양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본인은 걱정을 크게 안 하는데 이제 태아한테 걱정을 좀 하시는 거죠. 다음 댓글도 비슷한데 임신 중기 들어와서부터 비타민C 가루를 아침에 3g, 점심때 3g 이렇게 먹고 피곤할 때는 3g 더 추가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6에서 9g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사람은 다른데 비슷하게 임신 중기인데 지금 그렇게 드신대요. 근데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분은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결국에는 위장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이분은. 식사 후에 바로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다고 느낄 정도면은 위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위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꼭 하셔야 되고요. 약의 도움이 아니라 기능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아이가 비타민C 의존증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엄마한테서 비타민C를 받고 태아가 자라다. 그러면 되게 건강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출산을 했는데 출산 후에 갑자기 비타민C의 서플라이가 멈추면은 들어오던 비타민C가 멈추는 과정에서 리바운드 스커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학계에서 보고하는 워닝 사인인데 그걸 왜 걱정하시죠? 저라면은 그렇게 열심히 먹어서 태아한테 주고요. 출산해서 젖물릴 때 본인이 먹는 비타민C를 젖꼭지에 묻혀서 애가 젖 빨 때마다 비타민C 계속 빨아먹게 하면 되죠. 비타민C를 공급하는 게 태아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비타민C 공급을 멈추는 게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C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셔야 되는데 그게 태아한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콜라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비타민C가 없으면 잘 못 만들어요. 면역 시스템에도 관련하죠. 백혈구 면역에도 관련하고. 그럼 애가 태어나서 새로운 미생물에 폭로될 때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를 충분하게 넣어준 아이들은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에 대한 이겨낼 수 있는 면역으로 잘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직원들 중에서도 아기를 그동안 키울 때 비타민 모를 때는 맨날 철마다 감기 걸렸는데 비타민 D를 주고 나서는 감기가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며칠 안에 그냥 금방 끝나고요. 예전 같으면 1, 2주 막 끌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태어나서의 걱정은 태어난 다음에 애기한테도 주면 되죠. 저는 그렇게 키울 겁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은 저는 제 스케줄대로 비타민C 임신 때도 주고 출산하면은 애기한테도 주기적으로 애가 처음부터 그렇게 신맛에 적응을 하면은 크면서도 충분하게 잘 먹어요. 처음부터 안 먹어보는 걸 먹으면 애들이 싫어하는데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주면 원래 그 맛인가 보다 하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든지 간식 줄 때도 비타민C 태워서 전 줄 거예요. 그렇게 신맛에 적응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비타민C 물을 줘도 잘 먹겠죠. 오늘 댓글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